최근 거물급 정치인을 부패 혐의로 구속시키며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그녀였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짙은 남색 정장은 그녀의 차가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산더미처럼 쌓인 다음 사건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상의 환호나 비난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 했다. 그녀의 세계가 오직 흙과 백의 법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현란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진성그룹의 권태준 총재는 자신의 제국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에서 화려한 파티를 주최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을 자축하는 자리였고 그를 둘러싼 공기는 아첨과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준은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샴페인 잔은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 반짝였다. 4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눈빛에서는 세상을 모두 가진 자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자신의 힘과 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냉혹함을 사랑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그의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총재님,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권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이런 사소한 방해를 싫어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비서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진성그룹 계열사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내사 착수하나. 기사는 아직 의혹 수준이었지만 내용은 꽤 구체적이었다. 권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귀찮은 해충을 처리하는 일에 가까웠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주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법무팀에 연락해.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리는지 알아보고 가장 조용하고 빠른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당황이 아닌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권태준은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검찰이란 길들일 수 있는 사냥개에 불과했다. 다음날 아침 강세현은 부장검사실로 호출되었다. 노련한 부장검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강 검사 자네 능력을 믿지만 이번 사건은 보통이 아니야. 봉투 위에는 진성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내사 자료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강세현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부장검사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진성그룹 그리고 권태준 총재. 건드리기 시작하면 검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대야. 정치권과도 깊숙이 얽혀 있고 언론도 그들의 손아귀에 있어. 여론전까지 각오해야 할 거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과연 이 거대한 성벽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강세현은 서류를 넘겨보던 손을 잠시 멈췄다. 권태준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시야에 박혔다. 아주 오랫동안 일부러 잊고 지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지워내지 못했던 이름. 그녀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은 결코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사건에 성격은 없습니다. 부장님. 그녀의 대답은 짧고 명료했다. 부장검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강세현이라는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결코 놓치지 않는 맹수와 같다는 것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부의 정원을 위임하지. 필요한 인력은 얼마든지 지원하겠네. 다만 명심하게. 이건 전쟁이야. 사무실로 돌아온 강세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 위로 잊었던 과거의 편린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순수했던 시절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야망 앞에서 처참하게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현재의 그녀는 오직 대한민국의 검사 강세연일 뿐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진성그룹이라는 5글자를 노트맨 위에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권태준이라고 썼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픔이나 미련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부패의 상징이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피의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동시에 뜨거운 불꽃이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진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은 벌집을 쑤신 듯 떠들썩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권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유리창 밖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지휘하는 검사가 누구인지 보고받았다. 강세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오래된 기억의 편린이었다.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은 참으로 좁고 인연은 때로 악연으로 다시 만나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과거에 순진했던 여자가 칼을 들고 자신에게 덤벼드는 모습이라니. 그는 그것이 자신의 거대한 성벽에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할 가소로운 저항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세연은 압수수색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감촉 직원들의 불안과 경계가 뒤섞인 시선,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 전체를 감싸고 있는 오만한 공기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를 향한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 압수된 방대한 양의 자료가 특수부 사무실로 옮겨졌다. 이제부터는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었다. 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 분석에 매달렸다. 강세연은 팀의 중심을 잡으며 수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법무팀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을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균열이 있기 마련이라고. 권태준은 법무팀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그의 방패는 견고해 보였다. 그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권태준은 회의 내내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다. 그는 이 싸움의 승패가 법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해 검찰 상층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실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신에게 빚을 진 언론사 사주들을 움직였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고 법은 그저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강세연이라는 젊고 이상주의에 찬 검사 하나쯤은 가볍게 짓눌러 버릴 수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강세연은 그의 예상을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외부의 압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방해 공작이 들어올수록 수사의 본질에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거대한 숲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썩어버린 나무 한 그루를 찾아내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만 따라가라.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불안해하던 팀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마침내 회계 장부에 아주 작은 불일치점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수백억의 비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조작된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었다. 강세연은 그 조각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권태주는 강세연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강세연이라는 여자를 너무 얕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의 기억 속에 있던 상처받기 쉽고 순진했던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그 자체였다. 그는 이제 장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에게 복종하는 신하들처럼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 사랑 같은 하찮은 감정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버려진 과거의 편린 하나가 감히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 권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강세연이라, 좋아. 네가 원하는 것이 전쟁이라면 기꺼이 해주지. 하지만 명심해라.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국 나일 테니까.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철저하게 파괴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강세연은 팀원들과 함께 밤늦도록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발견된 작은 단서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단서를 통해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야만 했다. 그것이 권태준 총재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얼음 여신이 이끄는 정의로운 싸움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강세연은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화살표와 이름들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곳 권태준이라는 이름에 머물렀다. 과거의 그들은 서로의 세상을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적대적인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강세연의 특수부 사무실은 압수된 수백 개의 상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서류 더미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밤샘 수사에 지친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이 거대한 자료의 산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강세연은 이 혼돈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는 지휘관처럼 팀을 이끌었다. 그녀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팀원에게 분석할 영역을 명확히 할당했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어수선했던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다. 수사의 첫 단계로 진성그룹 재무담당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성 측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교묘했다. 그룹 최고의 법률가들로 구성된 법무팀은 마치 철옹성처럼 수사의 앞을 가로막았다.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한 재무이사는 국내 최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다. 저희 의뢰인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찰의 질문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예의 바르지만 가시 돋친 말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의 오만함이 엿보였다. 강세현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이었다. 강세현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몇 분간의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 그녀는 준비된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었다. 이 자금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23년 5월 10일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해외 법인으로 송금된 50억 원. 이 돈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들었다. 변호사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검찰이 이렇게 빨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의뢰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재무이사는 기계적으로 입을 열었다.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소환되는 진성그룹의 임직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고 기억나지 않는다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검찰의 공격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명백히 진성그룹의 편이었다. 같은 시각 권태준 총재는 한가로이 개인 승마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순백색의 혈통 좋은 말 위에 올라타 여유롭게 트랙을 돌았다. 검찰청의 소란 따위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듯 했다. 법무팀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도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여자 때문에 시끄러운 건가? 법무팀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했다. 강세현 검사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어 논리를 전부 예상하고 있었고 아주 작은 틈이라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압수된 자료 분석이 끝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겁니다. 그의 보고에는 위기감이 서려 있었지만 권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최고의 변호사들을 붙여준 이유가 뭔가 고작 검사 하나 막지 못해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돈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해. 하지만 결과는 확실해야 할 거야. 지루한 소모전으로 끌고 가서 제풀에 나가떨어지게 만들어. 언론도 계속 이용하고 기업 길들이기식 먼지떨이 수사라는 프레임을 계속 퍼뜨리라고. 그는 강세연의 노력을 그저 성가신 모기의 윙윙거림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말의 고삐를 잡았다. 그의 머릿속에 잠시 잊었던 과거의 강세연이 스쳐 지나갔다. 법대생 시절 언제나 책을 끼고 살며 수줍게 웃던 여자. 자신의 야망을 이야기할 때면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칼을 들고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기까지 했다. 그는 그녀가 아직도 자신에게 어떤 미련이 남아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이라 멋대로 착각했다. 세연아, 넌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군. 정의 따위가 이 험한 세상에서 통할 거라고 믿다니. 결국 상처받는 것은 너일 텐데.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며 말의 배를 걷어찼다. 말은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갔고 그는 잠시나마 불쾌했던 기분을 잊으려는 듯 속도를 즐겼다. 그에게 강세연은 여전히 보호하고 통제해야 할 어리고 약한 존재일 뿐 결코 자신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강세현은 권태준의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면 대결로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그녀는 모든 소환 조사를 잠정 중단시키고 팀의 모든 역량을 압수된 디지털 자료 분석에 집중시켰다. 이제부터 우리는 땅굴을 파는 거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성벽 아래 가장 약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갈 거야. 그녀의 선언에 팀원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비했다. 특수분의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그들의 싸움터는 이제 취조실이 아니라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의 바다였다. 삭제된 파일, 암호화된 문서 조작된 회계 기록들, 진성그룹이 숨기려 했던 비밀들은 복잡한 코드와 알고리즘의 미로 속에 갇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인내의 연속이었다. 수사관들은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강세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팀원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쌓여갔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권태준은 검찰이 잠잠해지자 자신의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정적의 인사들과 골프 회동을 갖고 와인 파티를 즐겼다. 언론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식의 비판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는 강세현이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땅굴을 파는 이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수사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마침내 작은 균열이 발견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젊은 수사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강세현을 불렀다. 검사님, 이상한 파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의 디코딩 작업 끝에 간신히 열었는데 내용은 없고 그냥 숫자들의 나열입니다. 강세현은 곧장 그의 자리로 달려갔다. 모니터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조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데이터 오류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세현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일의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경로를 꼼꼼히 확인했다. 파일은 총재 비서실장의 개인 컴퓨터, 가장 깊숙한 폴더에서 발견되었다. 이 숫자들 단순한 난수가 아닐 거야. 분명 어떠한 규칙을 가진 암호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지금부터 모든 인력은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집중한다. 회계팀은 이 파일의 생성 날짜를 전후로 한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봐. 분명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다. 오랫동안 짙은 안개 속을 헤매다 마침내 발견한 등대의 불빛과도 같았다. 권태준이 쌓아 올린 철옹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아직은 아주 작고 미세한 틈에 불과했지만 가장 견고한 댐도 결국에는 작은 바늘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었다. 강세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거대한 댐 전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권태준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세현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둔 채 그녀의 집요함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사랑을 버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형태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강세현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 그것은 거대한 미로의 입구이자 권태준이 숨겨놓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세현의 지휘 아래 특수부의 모든 역량이 이 암호 파일을 해독하는 데 쏟아졌다. 최고의 암호 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수사관들은 밤낮으로 모든 가능한 조합과 패턴을 대입하며
숫자들과의 씨름을 벌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초조함이 서서히 팀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권태준이 이렇게 허술한 단서를 남겼을 리 없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세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숫자 배열이 단순한 암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이것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록일 수도 있어. 일종의 숨겨진 장부 말이야. 그녀의 발상 전환은 막혀있던 수사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 그녀는 회계 분석팀에게 파일이 생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진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눈에 띄지 않는 소액거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샅샅이 훑도록 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업이었다. 하지만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한 수사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다. 검사님 찾았습니다. 유령 회사로 추정되는 블루핀 테크라는 회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매번 다르지만 이 숫자들을 입금된 순서대로 나열하니 암호 파일의 숫자 배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외침에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숫자 배열이 나란히 떠 있었고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했다. 사무실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철옹성의 첫 번째 벽돌을 빼내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 숫자들은 바로 비자금의 액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비밀 장부였던 것이다. 강세현은 흥분하는 팀원들을 진정시키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블루핀 테크라는 유령 회사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 세탁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친 자금은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었다. 미래바이오. 10여 년 전 권태준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던 신생 바이오 기업 인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강세연의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아픈 기억을 담고 있었다. 미라의 바이오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특수부 사무실의 소음과 불빛이 한순간에 아득히 멀어졌다. 그녀의 눈앞에는 10년 전 그날의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펼쳐졌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 그리고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날의 권태준. 당시의 그는 지금과 같은 제왕의 모습이 아닌 야망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청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세연아, 나 결혼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었다. 강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스테이크가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귀는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권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해해줘. 이건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야. 미래 바이오를 인수하려면 정계의 거물인 오 의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분의 외동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게 조건이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난 진성을 완전히 내 손에 넣을 수 있어.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거야. 그의 말은 한없이 이기적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우리의 미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뒤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게. 그때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그것은 달콤했지만
속이 텅 빈 거짓 약속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담보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레스토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며칠을 알아누웠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다. 그녀에게 권태주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순수한 사랑이 그의 거대한 야망에 어떻게 이용되고 버려졌는지를. 그날 이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시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전부 내어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에 매달렸다. 권태준과 그의 세상을 완벽하게 잇기 위해 오직 법과 정의라는 흑백의 세계로 자신을 몰아넣었다. 그렇게 그녀는 검사가 되었고 얼음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냉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은 그녀를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다.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한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강세연은 그제야 길고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을 갈무리하고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계속 진행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은 그녀에게 더 이상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었다. 권태준이 쌓아 올린 제국의 가장 첫 번째 주춧돌이 바로 자신의 심장을 부수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시작부터 거짓과 불법으로 점철된 그의 성공 신화 전체를 법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검사가 된 이유이자 과거에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녀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미래바이오 인수자금 흐름도라고 적힌 제목 아래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화살표들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석하게 돌아갔다. 권태준이 미래 바이오를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비자금이 단지 인수자금으로만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분명 정관계 로비를 위한 검은 돈으로도 흘러 들어갔을 터였다. 미래 바이오 인수, 당시 주주 명부와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오 의원 주변의 모든 계좌를 샅샅이 다시 추적해.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야. 그녀의 지시는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재의 수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권태준보다 그 사건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권태준은 여전히 자신의 성안에서 검찰의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강세연이 과거의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는 그녀가 그 아픈 기억을 딛고 얼마나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벌인 사랑은 복수의 칼날이 아닌 정의의 저울이 되어 그의 죄를 측정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특수부 사무실 강세연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10년 전 그녀는 저 불빛 중 하나가 자신과 그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탐욕이 숨어 있는지를.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가 아닌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검사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강세연의 수사팀이 마침내 진성그룹 비자금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소식은 권태준의 귀에 즉각적으로 보고되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팀장과 비서실장을 세워두고 빙하처럼 차가운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고작 검사 하나를 막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당신들 내가 월급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값비싼 크리스털 잿더리가 그의 손에 들려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고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엇보다도 화나게 만들었다. 특히 수사의 칼날이 10년 전 미래바이오 인수건을 향하고 있다는 보고는 그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그곳은 그의 제국이 시작된 성지이자 동시에 가장 추악한 비밀이 묻혀있는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이다. 강세연, 감히 여기까지 파고들어 그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하찮은 추억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을 겨누는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강세연이라는 여자를, 그리고 그녀가 가진 정의에 대한 신념을 너무나도 얕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후회는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그는 즉시 반격을 명령했다. 방어가 아닌 상대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공격을. 그의 첫 번째 무기는 언론이었다. 진성그룹의 막대한 광고비를 받아먹고 사는 언론사들은 그의 충실한 사냥개나 다름없었다. 권태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조간신문과 인터넷 뉴스에는 강세연 검사를 비방하는 기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단독 특수부 K검사 과거 연인 관계였던 기업인에게 앙심 품고 표적 수사 논란, 무리한 기업 수사 뒤에 숨겨진 치정극, 여성검사의 사적 감정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 기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했고 강세연을 공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히스테릭한 여성으로 매도했다. 그녀의 사진과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고 익명의 댓글들은 인신공격적인 욕설로 가득 찼다. 강세연은 아침에 출근하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뚫고 걸어야 했다. 정말 권태준 총재와 과거의 연인 사이였습니까? 이번 수사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사방에서 날아왔지만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음 같은 표정 뒤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사무실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팀원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매도할 수 있습니까? 젊은 수사관 하나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강세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이것 또한 전쟁의 일부다. 상대가 더러운 방식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더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녀는 흔들리는 팀원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의 무기는 저들이 퍼뜨리는 소문이나 여론이 아니다. 오직 법과 증거뿐이다. 이런 외압에 흔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들이 원하는 것이다. 각자 맡은 일에만 집중하도록.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팀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수사는 다시 봉계돼 올랐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권태준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총동원했다. 장인인 오 의원을 비롯해 진성그룹으로부터 오랜 시간 정치자금을 받아온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진성그룹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식의 압력을 넣었다. 대검찰청 감찰부에는 강세연 검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투서가 여러 통 접수되었다. 그녀가 피의자에게 폭언을 하고 별건 수사를 통해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날조된 거짓이었지만
감찰부는 형식적으로나마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세현은 수사 지휘와 동시에 감찰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구에 시달리게 되었다. 부장검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불렀다. 강 검사 버틸 수 있겠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진성이라는 거대 권력과의 전면전이 되어버렸어. 위에서도 압박이 상당해.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그 역시 거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했다. 강세현은 지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장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저는 제 방식대로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권태준의 방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힘과 돈으로 모든 것을 짓누르고 통제하려는 그의 오만한 방식. 그날 밤 홀로 사무실에 남은 강세현은 처음으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풋풋했던 자신과 권태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자신을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가장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얼마나 공허하고 망가져 있을까?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고 굳게 닫았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마지막 남은 미련의 조각을 완전히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이제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회의 거대한 악일 뿐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이 싸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강세현은 이전보다 더욱 냉정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그녀는 권태준의 방역에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수사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미래 바이오 인수 당시 오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포착했고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계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권태준이 자신을 공격할수록 그녀는 그의 심장을 향해 더 깊숙이 칼을 찔러 넣었다. 권태준은 강세현이 자신의 공격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망을 더욱 좁혀오고 있다는 보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무기가 그녀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단단한 강철벽에 주먹을 내리치는 듯한 무력감마저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강세현이라는 존재에게서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권태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강세현의 목을 점점 더 조여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배신이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는 법이다. 그녀는 권태준의 화려한 제국 아래에 묻혀버린 과거의 희생자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수사팀은 미래바이오 인수합병 전후 진성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거나 갑자기 좌천된 인물들의 명단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진수, 당시 그룹 내 최연소 재무책임자 CFO로 승승장구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권태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으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개인적인 비리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갑자기 해임되었다. 강세현의 직감은
박진수가 바로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권태준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해임된 이후 재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 같았다. 팀원들은 그의 과거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낡은 주소지를 방문하고 과거 동료들을 탐문하고 희미하게 남은 금융거래 기록을 쫓았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가 강원도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서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남자의 마지막 행선지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다. 강세현은 다른 수사관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그곳을 찾아갔다. 요란한 등장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들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허름한 낚시 용품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짭짤한 바다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가게 안쪽에서 나온 남자는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출해태 있었다. 박진수였다. 그는 손님인 줄 알고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가 강세연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검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강세연은 자신의 검사 신분증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박진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돌아가시오. 나는 할 말 없소. 10년도 더 지난 일로 날 괴롭히지 마시오. 그는 강세연을 마치 저승사자처럼 대했다. 권태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에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강세연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 이사님,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사님이라는 과거의 직책을 일부러 사용했다. 그것은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존중한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박진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내 억울함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진성그룹이 어떤 곳인지, 권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오.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결국 당신만 박살나고 말 거라고 그의 외침에는 경고와 함께 일말의 연민마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그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부서져 본 사람이었다. 강세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바위에 부딪혀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권태준이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 상층부를 통해 어떤 압력을 넣고 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동지를 구하는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 사람은 저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겁박해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의 야망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이사님. 그녀의 말은 박진수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듯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파도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협조하면 뭐가 달라집셔. 그 사람은 괴물이야. 나 하나 증언한다고 해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강세현은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달라집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사님과 가족들의 신변은 제가 제 검사직을 걸고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고 필요하다면 해외로 거처를 옮기는 것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빼앗겼던 당신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망가진 삶을 향한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박진수는 그녀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심을 읽으려는 듯이.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갇혀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기로. 그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 괴물을 심판대에 세울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걸어보겠소. 그의 대답에 강세현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박진수는 가게 안쪽에 낡은 금고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권태준의 제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자료가 담겨 있었다. 해임되기 직전 만약을 위해 복사해둔 비자금 장부 원본 파일입니다. 미래 바이오 인수와 관련된 모든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과 그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에 대한 권태준 총재의 친필 사인이 담긴 결제 서류 스캔본도 함께 들어있죠.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강세현에 대한 공격이 예산궤로 효과가 없자 그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과거에 자신이 묻어버렸던 약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특히 박진수 그는 비서실장에게 박진수의 행방을 즉시 찾아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강세현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USB를 손에 꼭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권력의 무게에 짓밟혔던 한 남자의 인생이 담긴 무게였다. 이제 그녀는 권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 예상치 못했던 동맹이 결성되었고 이제 싸움의 국면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진수가 건넨 작은 USB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세현의 사무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비밀 장부의 내용이 펼쳐지는 순간 회의실에 모여있던 모든 수사관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내역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세포의 지도나 다름없었다. 장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구체적이었다. 날짜 금액 전달책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는 물론 전현직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 심지어 유력 언론사의 사주 이름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사법, 행정, 입법 언론을 아우르는 거대한 권력의 거미줄 그 자체였다. 권태준은 비자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 돈을 씨앗 삼아 더 큰 권력의 나무를 키워왔다. 규제 완화, 세무조사, 무마 경쟁사, 압박 우호적인 여론 형성 등 진성그룹의 성장 신화 뒤에는 언제나 이 검은 돈의 거래가 있었다. 그가 미래 바이오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장인인 오 의원에게 건넨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 덕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강세현은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이제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한 기업의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 카르텔과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길이 될지 직감했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진성그룹 비자금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부패 카르텔 게이트로 명명한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팽팽해졌다. 보안의 각별이 유의하도록. 이 장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들 모두가 이제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향해 칼을 든 것이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비밀 장부는 모든 퍼즐을 맞춰주는 완벽한 지침서였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자 그동안 풀리지 않던 모든 의문점들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갔다. 팀원들은 밤낮을 잇고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권태준의 목을 향한 포위망을 한 겹 한 겹 좁혀나갔다. 한편 강세연이 박진수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권태준은 이성을 잃고 분노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이었다. 박진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폭로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권태준 자신이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오만했던 제왕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여론을 이용한 우아한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수단은 하나뿐이었다.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그는 자신의 충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입이 무거운 해결사를 불렀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보안팀장이었다. 박진수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입을 막아 증언을 번복하게 만들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든. 방법은 상관없어. 단 우리가 했다는 흔적은 절대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잔인한 목적의식만 남아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기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맹수의 그것이었다. 강세연은 박진수가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그의 가족을 검찰이 관리하는 안전가옥으로 즉시 피신시키고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였다. 하지만 권태준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빠르게 뻗어왔다. 며칠 후 박진수가 머무는 안전가옥 주변에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경호팀이 잠시 교대하는 찰나의 틈을 노리고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목표는 박진수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어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었다. 몇 명의 괴한이 경호원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박진수의 방 창문을 깨고 들어와 섬광탄을 터뜨렸다. 혼란 속에서 그는 박진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권 총재님의 마지막 경고다. 당장 진술을 번복하고 멀리 떠나라. 내 딸이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잊지 마라. 그 말과 함께 그는 박진수의 딸 사진 한 장을 바닥에 던지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박진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안전가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사건은 권태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의 섣부른 공격은 오히려 강세연에게 자신을 공격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꼴이 되었다. 현장에서 검거된 괴한 중 한 명은 진성그룹의 자회사인 보안업체 소속 직원이었고 그의 통화 기록에서는 권태준의 보안팀장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었다. 증거인멸 및 증인 협박 교사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강세연은 이 소식을 보고받고 분노의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움직였다. 이건 그가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야.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한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거라고.
그녀는 즉시 체포된 괴한에 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동시에 박진수를 직접 찾아가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 공포에 떨던 박진수는 강세연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그 사람은 악마야. 내 딸까지. 내 딸만은 안 돼.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강세연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사님, 지금 포기하시면 이사님과 따님은 평생 저들의 그림자 아래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싸워야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박진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위협하는 권태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증언하겠습니다. 권태준의 협박은 박진수의 두려움을 분노로 나약함을 용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세연의 책상 위에는 2개의 거대한 증거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는 비밀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권태준의 잔인하고 초조한 민낯을 드러내는 증인 협박 교사의 증거였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었다. 강세연은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괴물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일. 권태준에 대한 소환장 발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세연은 모든 증거 검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태준이었다. 나야. 놀랐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뻔뻔스러운 여유가 느껴졌다. 강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권태준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일 저녁 7시 남산 미술관에서 보지.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클림트 전시회가 열리는 곳 둘만 보세. 이건 부탁이 아니라 자네를 위한 마지막 배려야. 그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강세연은 차갑게 식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사관들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한 함정일 수 있다고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그녀는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었다. 그녀 개인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마지막 통과 이래였다. 다음 날 저녁 강세연은 약속 장소에 홀로 나갔다. 남산 미술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권태준과 함께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예술을 논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림보다 더 빛나던 그의 눈빛, 그의 손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미술관 안은 한산했다. 권태준은 클림트의 키스 그림 앞에 서 있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림은 연인의 황홀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 그림 기억나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했었지. 영원할 거라고 믿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상적인 회한이 묻어 있었다. 강세연은 그의 감상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이 아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피의자와 담당 검사가 사적으로 만나는 건 부적절한 일입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권태준 총재님. 그녀는 총재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그와 자신 사이에 공적인 거리를 명확히 했다. 권태주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깝다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세연아, 아직도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건가?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잖나. 난 아직도 자네를 걱정하고 있어. 이 무모한 싸움이 자네를 얼마나 망가뜨릴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군. 그는 교묘하게 과거의 감정을 무기 삼아 그녀의 결심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강세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에 회장님의 변호사와 앞으로의 재판을 걱정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권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감성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자 그는 곧바로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골적인 회유였다. 좋아, 솔직하게 말하지. 원하는 게 뭔가? 돈 아니면 명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검사복 벗어. 내가 국내 최대 로펌 대표 자리 만들어주지. 아니면 자네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자네가 하고 싶은 정의로운 일 얼마든지 하면서 살게 해주겠네. 이쯤에서 멈춰.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는 돈이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다웠다. 강세연은 그의 제안에 실소했다. 모두를 위한 길 아니죠. 오직 권 총재님,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길이겠죠.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예를 들면 짓밟힌 사람의 명예라든가 법의 정의, 그리고 제 신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태준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마지막 수단인 협박이 남아있었다. 강세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나 하나인 줄 알아.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이 나라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고. 그 사람들이 널 가만둘 것 같아. 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네 커리어는 여기서 끝장나는 거야. 아니, 어쩌면 내 인생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아직 젊잖아. 이제 겨우 30 중반인데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싶은가? 나에게서 적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끝이 어땠는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진수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강세연은 그의 협박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하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권태준 씨.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고 당신은 법을 어긴 피의자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까요? 한때는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당신을 수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복수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짓밟고 양심을 팔아버린 수많은 범죄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권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 개인적인 원한도 아닌 오직 공적인 정의와 신념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권태준을 가장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당신과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부패한 왕국과 제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강세연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술관을 걸어 나갔다.
과거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그곳에 남겨둔 채 홀로 남겨진 권태준은 황금빛 그림 앞에서 허탈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아주 깊은 패배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가 상징하는 정의를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세연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권태준 피의자 소환 요구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명했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권태준 총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날, 대검찰청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제국의 황제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스펙터클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어 보였다. 그는 마치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순교자처럼 비장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해온 성명을 읽어 내려갔다. 저는 오늘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그를 지지하는 일부 여론은 검찰의 무리한 기업 사냥이라며 동조했다. 하지만 그의 가면은 강세연이 있는 11층 특수부 조사실로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조사실 안에는 오직 차가운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일방향 거울 너머로는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지휘부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세연은 권태준의 맞은편에 앉아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권태준 씨, 지금부터 피의자 신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총재님이라는 호칭 대신 A씨라는 건조한 호칭을 사용했다. 권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그는 옆에 앉은 초호화 변호인단의 눈짓에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되었다. 강세연은 블루핀테크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내역부터 차근차근 캐물었다. 권태준과 변호인단은 예상했다는 듯이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실무진에서 처리한 일이라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룹 규모가 크다 보니 제가 모든 것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을 사용했다. 강세연은 그의 답변을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준비된 스크린에 박진수의 비밀 장부를 띄웠다. 장부에 기록된 수백억의 자금이 미래 바이오 인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흘러 들어간 내역이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실무진의 판단으로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인수합병 자금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권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 자료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회사에 앙심을 품고 퇴사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조작한 파일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강세연은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장부에 기록된 지출 내역에 대한 권태준의 친필 사인이 담긴 결제 서류 스캔본들이었다. 이 서명도 조작된 것입니까? 권태준 씨 그녀는 수십 장의 결제 서류를 연달아 보여주었다. 선명한 필체는 누가 보아도 그의 것이었다. 권태준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서명을 한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총재님의 업무량이 얼마나 방대한지 검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세연은 변호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권태준을 향해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그럼 이 돈이 장인인 오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것도 모르셨습니까?
미래바이오 인수에 대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건네진 수십억의 뇌물 말입니다. 그녀의 질문은 이제 비자금 조성을 넘어 불법 로비와 뇌물 공여 혐의로 직접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권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처럼 보였다. 강세현은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박진수에 대한 증인 협박 시도였다. 그녀는 안정가옥 CCTV에 찍힌 괴한들의 영상과 그들이 진성그룹 소속이라는 증거, 그리고 보안팀장과의 통화 내역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것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충성심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또한 모르셨다고 발뺌하시겠습니까? 강세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법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한 개인의 인생과 가족까지 위협한 추악한 폭력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권태준의 내면을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강세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수사가 아니야. 이건 네 사적인 복수극일 뿐이라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 모든 걸 조작한 거잖아. 그의 폭발은 최악의 자충수였다. 그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강세연과의 과거 관계를 인정하고 이 모든 수사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라는 비열한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에 찬 얼굴과 이성을 잃은 모습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확신하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인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범죄자일 뿐이었다. 강세연은 그의 발악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사실 너머의 지휘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피의자 권태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하며 증인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세연과 수사관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날 체포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경악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조사실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 권태준 총재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 복도를 걸어나가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했고 그와 연결되어 있던 정재계 인사들은 모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상아탑이 한 여성 검사의 집요한 의지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권태준의 긴급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TV와 인터넷 신문의 모든 헤드라인은 수갑을 찬 그의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관련 뉴스는 24시간 내내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진성그룹의 총수가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모습은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그룹과 관련 계열사의 주가는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그룹은 총수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권태준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잃어버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세연의 특수부 사무실은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조차 없었다. 권태준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비밀 장부에 이름이 거론된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들이 산더미처럼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수사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강세연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는 늘어난 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각각의 팀에게 수사할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 주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새로 그려졌다. 권태준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부패의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위한 작전 지도였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검사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비밀 장부의 파장은 정치권을 강타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특히 권태준의 장인이자 여당의 실세였던 오 의원은 치명타를 입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위를 잘못 둔 죄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를 향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부패 카르텔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폭로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의 적이 되는 추악한 배신이 난무했다. 강세연의 수사팀에는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제도를 통해 감형을 받으려는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강세연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며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녀는 거물급 정치인과 전직 검찰 고위 간부처럼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핵심 인물들을 먼저 겨냥했다. 그들을 무너뜨려야만 이번 기회에 썩어빠진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수사는 이제 한 개인의 단죄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병폐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권태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그는 낯설기만 했다. 변호사를 통해 그룹의 상황을 보고받을 때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했다.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자신을 손절하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버티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강세연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몇 주가 흐르고 수사는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강세연의 팀은 권태준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차고 넘치게 확보했다. 그가 차명으로 소유한 해외 재산과 페이퍼 컴퍼니들이 속속 드러났고 그의 지시로 이루어진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한 내부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대한 그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강세연은 수많은 밤을 새우며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지쳐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예리했다. 이따금 창밖을 보며 그녀는 권태준을 생각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무엇이 그를 만족을 모르는 괴물로 만들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의 역할은 오직 법의 이름으로 그의 죄를 묻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이 끝난 뒤의 세상을 상상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세상의 모든 부패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이번 싸움이 불의는 결국 심판받는다는 명백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이유였다.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사건 관계도. 그 중심에는 여전히 권태준의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 그의 이름 주위에는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붉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거대한 악의 축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강세현은 지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 그의 모든 죄를 만천에 공개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치열했던 여름이 지나고 법원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부패 카르텔 게이트의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지만 지난날의 광적인 열기는 가라앉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세현은 검사석이 아닌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손을 떠나 법의 마지막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권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정장 대신 수임복을 입은 그는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하고 초점 없는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그와 함께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많은 정적의 거물들의 모습은 한때 그가 구축했던 제국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권태준의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하나씩 나열되었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증거, 인멸 및 증인 협박 교사. 그의 죄는 단순한 기업인의 비리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피고인 권태준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법과 사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정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마침내 마지막 주문이 울려 퍼졌다. 피고인 권태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그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권태준의 어깨가 희미하게 무너져 내렸다. 25년.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항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강세현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과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에 대한 씁쓸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그녀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며칠 후 그녀는 휴가를 내고 작은 강변 공원을 찾았다. 그곳은 권태준과의 화려한 추억이 깃든 장소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법대생 시절 두 사람이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지만 순수한 꿈을 이야기하며 캔 커피를 나눠 마시던 낡은 벤치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 벤치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순수했던 청년이 어떻게 욕망의 괴물로 변해갔는지를, 그리고 그를 막아선 것이 결국 자신이 휘두른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법의 저울이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를 심판대에 씀으로써 비로소 과거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 사랑을 버린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권력, 가족, 그리고 자유까지도. 하지만 강세현은 그가 잃어버린 것들보다 자신이 지켜낸 것들의 가치를 생각했다.
그녀는 법의 정의를 지켜냈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켜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물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거는 이제 강물처럼 흘러갔고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새로운 사건을 알리는 부장검사의 전화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얼음 여신의 심장을 녹인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사명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대검찰청 특수수사부의 복도를 감돌았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어둠에 잠긴 시간 오직 하나의 방에서만 스탠드 불빛이 외롭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의 주인은 강세연 검사였다. 얼음 여신이라는 별명이 그녀의 이름보다 더 유명할 정도로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함과 사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